저는 한중일 역사 문화 포럼 TV를 통해서 그 콜TV 회원으로 저번에 여러 차례 걸쳐서 백제는 살아있다로 호사카 유지 교수님, 즉 이재명 정부 때 정부에서 뉴라이트 매부사관 척결위원장을 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 주제는 크게 뉴라이트는 무엇이고 그 역사적 배경은 뭐냐 하고 대한민국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할 거고,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 논란이 많은데 그거 하고, 뉴라이트와 일본 우익의 연결고리는 또 무엇인가, 또 나중에 마지막에는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오늘은 주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방향으로 제가 질문을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한중일 TV를 통해서 특히 뉴라이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다라고 해도 뉴라이트 세력이 다 천산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가짜 역사라는 눈에 안 보이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변두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라이트 문제를 진짜 천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저도 이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 박사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담 형식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려고, 저도 뉴라이트에 대한 이 방송은 처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승만 TV라는 게 있습니다.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가 하는 TV를 보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면서 나는 제목 자체가 나는 뉴라이트 로소이다 하고 본인이 뉴라이트를 창시했다고 하시면서, 한국 정치는 옛날 우리 망한 조선의 당쟁에 의해서 지금까지 와 있다. 그러면서 음모와 고변의 역사다. 상대편을 음모하고 고변하는 역사.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조사 특검 문제도 윤석열 김건희가 고립무원됐다. 그래서 고변하고 음모해서, 그래서 마치 우리 현 정부가 윤석열 김건희를 조사하는 게 무슨 동정론을 넘어서 고립무원 시켜가지고 약간 긍정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리박스쿨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저도 이제 알았는데, 최근에 그 사람은 이승만 학당 출신이라고 딱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참 이렇게 지금도 노골적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지금 방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심각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뉴라이트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뉴라이트라고 하면 그대로 이것을 번역하면 새로운 우파가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아주 역사적인 옛날에부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뉴라이트의 본격적인 시작은요, 1991년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소련이 붕괴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모델 국가로 보고 있었던 세계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또 학자들,
그런 분들이 모델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잘못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부정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것은 그러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된 공산주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그 앞에 나타난 그 플로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소련 같은 나라 다음에 진정한 그 총극이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평등한 공산주의 세계가 온다. 이게 그 마르크스 엥겔스의 유물사관의 논리예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그러한 그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모델이 되어 있었던 소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단시. 그래서 그렇게 전향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 부정하면 논리 하나요. 근데 또 하나 그 다음 논리를 부정하고 계속 부정하다 보니 돌아봤어요, 자신을. 그런데 극우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거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은 원래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시작은 원래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향되었어요. 그렇게 하여서 그러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논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논리를 구축한 것이 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뉴라이트니까 이게 극우다, 우파다라고 해도 원래 갖고 있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든가 마르크스의 그 여러 사관, 여러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의 근저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오늘 조금씩 말하는 것이고요. 너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헷갈리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시작은 소련의 붕괴였다. 이것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랬더니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소련 붕괴되기 전에는 우리 미소를 중심으로 냉전 시대에 있었거든요. 예. 이데올로기 시대에 있는데 소련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없어지니까 미소 간에 미국을 상대할 상대 세력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또 소련보다 약했지만 다시 부흥하는 중국이 있고 결국은 중국도 공산이나 사회주의 세력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또 부실 만한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근데 옛날 이념을 꺼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경제 논리로 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걸 했는데 그거를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라고 이렇게 부른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전향된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꽤 많았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자유주의 사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뉴라이트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라는 말을 엄청나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은 특히 일본 쪽에서 자유주의 사관, 신자유주의, 이런 데서 자유라는 말이 바로 새로운 이념으로 나와가지고요.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자유라는 말은 공산주의나 원래의 보수주의에서 자유롭다. 이러한 뜻이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이거 일본 쪽에서 그렇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하여서 일본 공산당원이었던 후지오카라는 도쿄대 교수가 자유주의 사관라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사관을 만들어요. 이거 공산주의는 그 사람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전향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새 역사 교과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1997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김대중 정권이었고, 김대중 정권에서 또 1998년 다음 1년 후인데요. 일본하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오부치 회담을 하면서 일본이 과거 한국에 대해서 가해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일 관계는 정상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여서 일본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과서 문제가 오히려 크게 일어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주체가 바로 한국에서 말하면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들이 올드라이트는 이제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논리도 없다. 그러니까 논리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전향된 사람들이 논리를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진보주의예요. 이게 진보주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진보 세력의 진보가 아니라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진보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다 있었어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니까 야만한 사회에서 반야만한 사회가 돼가지고 그것을 반문명국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 문명국가가 된다. 이 문명국가라는 것은 서양의 선진국을 일단 말하면서 서양의 선진국을 그 다음 반문명국가들은 목표로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논리를 세워요. 그러니까 야만한 국가들은 스펜서의 말에 의하면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일부라든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반문명 국가는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나 한국도 반문명 국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국가들은 결국은 서양의 미국이나 또 유럽의 선진국을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게 진화론인데요. 사실 이 진화론을 마르크스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공산주의 세계가 오기 전에는 일단 자본주의 세계를 그러니까 시민혁명으로 통해서 자본주의를 경험해야 한다. 그 자본주의가 한계에 도달을 해가지고 더 큰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공산주의로 간다. 이게 마르크스의 유물 사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일단 진보 사관이에요.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저작을 보면요. 저도 놀랐는데 마르크스는 식민지를 금전적으로 봤어요. 식민지배라는 거. 식민지라는 게 바로 반문명 국가라든가 혹은 야만한 국가들이다. 그곳을 문명화된 국가가 오히려
완전히 그 지배를 해가지고 문명화 시켜준다라고 해서 마르크스 자체가 그 식민지 지배를 아주 근본적으로 보는 그러한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명화된 국가가 식민지화된, 예를 들면 뭐 중국도 일부 식민지화가 됐잖아요. 그러한 중국은 그 중국의 반문명 국가들은 혹은 야만한 국가들은 파괴되어도 어쩔 수 없다. 이거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그대로 뉴라이터들이 그냥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화하는 곳은 괜찮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가는 거죠. 식민지가 말하자면 한국 같은 그 식민지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근대화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수탈도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노동 착취도 있었고 또 그 위안부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냥 희생물이다. 그냥 태풍하고 똑같다. 태풍이 지나가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가 말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전향되기 이전에 그 공산주의자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식민지 근대화론에 적용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마르크스뿐만이 아니라 사회 진화론자, 진화사회론자라는 사회주의 학자, 아까는 스펜서라고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콘트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윈은 그 생물학이잖아요, 사실. 거기서 그러나 그것을 사회학에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을 또 마르크스도 수용한 거죠. 그것을 지금 뉴라이터들이 그대로 그 부분만 다른 것으로 많이 버리고 공산주의에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많이 좀 여러 제 논문에도 썼고 책에도 쓰기는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주신 말씀 들었더니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세계 근현대사를 배운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가 강의됐는데 그 세계 열강이 예를 들면 중국 청나라를 먹을 때 그 미국을 위시한 서방 7개국하고 새로 이제 개화가 된 그 일본까지 해서 8개국이 청나라의 천진도 조차하고 상해도 조차하면서 하는데 그때 논리가 식민지 근대론입니다. 네네. 원래 서양에서 제일 무서운 세력이 청나라에 있었습니다. 청나라고 조선은 역사가 깊고 아주 성리학이 강하기 때문에 서양 학자들은 조선의 성리학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일본이 제일 약했어요. 일본은 섬나라고 그냥 별거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부터 미국이 먹고 1853년 페리 제독이 가서 네. 미일 수교조약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머지는 서방 치국이 다 규수는 규수 먹고 나가사키 홋카이도까지 다 먹어버리고 이제 일본을 가지고 중국을 치는데 협력을 시킨다. 그걸 그때 제가 연필증 EJ 전략. 서양에서는 한중일이 오랑캐인데 그 오랑캐에서 가장 약한 일본을 개화시켜서 중국과 한국을 먹는다는 그 식민지화 시킨다는 그 전략이 일본이 또 하나 미국이나 서방국이 그 청나라를 먹은 그 식을 똑같은 식민지 근대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은 게 그 식민지 근대론입니다. 이 말씀이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식민지를 서방 세력이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대화라는 말을 썼던 거죠. 네, 네, 그것이 현대적으로 부활된 것이 뉴라이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조금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나 그런 나라가 일본을 근대화시킨다라는 그 시절입니다. 바로 메이지 전후의 시대인데요. 그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지금 마넨코는 다른 사람이 됐지만 오랫동안 후쿠자와 유키치 얼굴이 일본의 마넨코에 그려져 있었어요. 네,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바로 스펜서, 아까 이야기한 스펜서를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거의 그 사람의 책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여러 유명한 책들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많은데 그거 연구를 해봤더니 거의 스펜서의 초소를 거의 베꼈대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양 제국이 최고의 문명 국가 거기에 쭉 세계는 발전해 나간다라는 스펜서 사관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이나 기타 아시아의 좀 후진국으로 일본에서 볼 때 보이는 그런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런 나라를 근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미국이 일본을 먹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다른 소련 나라하고 불변등 조약을 일본이 맺어가지고 일본이 불이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보다 좀 약한 나라를 먹어가지고 손해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보상받겠다. 예, 보상받겠다. 이게 단체 일본의 논리예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기초는 발전 근대화론이죠. 식민지를 먹겠다라는 근대화론. 네, 스펜서식의 3단계 근대화론입니다. 야만 그리고 반문명, 그 다음 문명. 네, 이것이 후쿠자와 유키치한테 배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유기르준입니다. 유기르준. 예. 유기르준의 조작은 또 연구를 하면 거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화론을 거의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기르준은 먼저 개화파 인사로서 김옥균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 우이스 지금은 게이오 대학교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제 속사 논문에서 공부한 부분인데 그래서 유기르준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엄청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기르준의 편지를 보면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한 감사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소개로 또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 부분은 뺐어요, 한국에서. 이게 일본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미국에 간 이유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모스 박사라는 사람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모스 박사는 게오 대학교에 당시 와 있었던 생물학의 콘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을 후쿠자와 유키치가 소개하면서 유기르준은 미국에 가서 모스 박사의 제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한국에서도 연구가 됐어요. 그러나 모든 게 후쿠자와 유키치를 매개로 해서 갑니다. 사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당시 김옥균하고도 굉장한 관련이 있었고 또 소재필하고도 굉장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의 급진 개화파의 흑사육시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빌이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 때도 흑사육시가 어느 정도 개입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근대화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당시부터 있었고 현대의 뉴라이트는 그 현대판이다. 여기까지 상당히 그래도 요약적으로 그래도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교수님하고 이제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그동안 역사를, 한중일 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원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잘못된 역사를 타파하는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뉴라이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뉴라이트 한 사람들이 뭐 이승만을 핑계대지만 이승만은 사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죽은 이승만을 핑계대가지고 산 사람들이 그 일본의 정한론자들하고 짜가지고 현대판 매국 짓을 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제가 그동안 왜 일본의 외오왕과 뭐 이런 한일 관계를 얘기하고 한중 관계를 얘기하냐면 가장 핵심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의심을 품었던 임나일본부입니다. 임나일본부가 뭐냐면 고대,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현재까지도 정한론자들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었다. 단아이지만 또 경상남도는 있을 거다. 또 단아이지만 전라남도 있을 것이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여수 몇 군데는 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충청도, 이남, 충청, 전라, 경상은 다 임나일본부라 하니까 일본의 정한론자들이 그런 역사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명치유신하고 뭔가 자기도 무장을 갖췄으니까 풍신수길의 후예로서 한국을 하락했는데 재침할 동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맞아. 조선이 임나일본부였지. 그러니까 우리 옛 땅을 고토를 수복한다는 걸로 침략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우리 한반도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반도 안에. 요새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 역사 백과사전을 봤더니 임나일본부를 우리나라 역사학계 백과사전에서 99% 인정하고 있어요. 일부 학자만 뭐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는 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옛날부터 알고 그게 아니고 임나일본부는 있었지만 중국에 있었던 거죠. 중국 양자강에 있었어요. 양자강에 백제가 있었고 우에는 서쪽에는 백제, 동쪽에는 신라가 있었고 밑에 변한 가야가 있었어요. 가야 밑에 외국이 있었어요. 외나라가. 그러니까 외하고 가라랑 섞인 게 임나. 그래서 임나 가라 이렇게 보통. 예? 외놈하고 임나 다 양자강이니까 배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국사에 보면 신라를 자주 침입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도 자주 침입해요. 그래서 광주대왕이 신라를 구원한다는 게 광주대왕부에 나오고 이게 다 중국 양자강에서 일어난 일을 옛날에 저번에 제가 강의 들었듯이 663년에 백강전투 이후 일본에다 갖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역사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거를 양자강이나 대마도 쪽이 아닌 한반도에 갖다 놓고 장난질을 치니까 거기서 정한론자가 나오고 그렇게 주장하는 정한론자 중에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그 사람은 우리 한반도 포항에서 보면 시네마섬이라고 거기 딱 있어가지고 항상 동해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저 동해 건너편은 우리의 땅이 있다고 맨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가 이또 히로부미 이등박문이고 그 이등박문을 따르던 또 수제자가 애제자가 재작년에 죽은 아베 신조고 다 이 정한론자가 극우론자들이거든요. 진실한 역사의 바탕을 안 둔 가짜 역사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니까 저는 이걸 20년 전에 알았지만 제 혼자
하시는 방법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세워서 너나 우리나 다 중국에서 이 한반도나 일본 열도를 다 공유했던 동해민족이다. 그러면 임날분부설이 없어지는 거죠. 임날을 찾으면 중국가 찾아야지 왜 한반도 찾냐. 한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게 없는데 그게 역사 왜곡이고 일본의 역사 왜곡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친일 세력 그 역사가 언필칭 지금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 원조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되면 뉴라이트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중 역사 포럼에서 제가 한중인 역사를 계속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도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 뉴라이트 또 말하자면 그 정한론자로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작은 그 메이지 시대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메이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 메이지 정부는 그 한반도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발판으로 해야만이 그 아시아로 진출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또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일본이 위대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일본의 샘면선이었던 거죠. 당시는 뭐 조선이었지만 그래서 당시 일본의 특히 육군은 당시 조선에 굉장히 많은 간첩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 육군에서 역사서를 많이 집필을 해요. 그 하나가 광해도 내완비에 대한 내용이죠. 일본 육군의 사코라는 사람이 또 한국을 통해서 조선을 통해서 당시 촌나라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바로 광해도 내완비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사실상 조작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가서 당시 그 한반도 남쪽에 외가 들어가 가지고 광해도 대왕하고 싸우는 정도로 굉장한 그 강한 당시 외나라 일본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왜곡된 내용인데요. 그게 일본 서기에도 그런 것은 없고 일본 고대사의 그러한 고사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당시 임나일본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혹시 한반도에 있다라고 가정해도요. 그러한 힘은 전혀 없었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것은 그냥 조그만 그 연락사무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 그때 군부가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한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지배를 받은 그러한 한반도 그 지배는 이번에 이제 일본이 해야만이 아시아 침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아까 나온 요시다 쇼인이나 후쿠자이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정한론자들의 사상에 맞게 역사도 만들어집니다. 그때가 시작인데 왜 이것이 뉴라이트하고 지금 뉴라이트하고 연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한 내용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었죠. 그때 일본의 극우가 너무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사라지니까 그때까지 반공, 친미로 이제 일본 극우는 그 샘면선을 지켜왔어요. 자신들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그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극우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동북아에는 중국하고 북한이 있다.
이거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북한도 이제 공산주의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었고요. 벗어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김 완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사실 또 중국에서는 툰샤오핑의 개혁이 시작돼가지고 자본주의화가 엄청나게 진행돼가지고 이거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권위주의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야만이 일본의 극우가 살아남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계속 함께 가기 위한 하나의 주장이었고, 또 그런데 일본 극우는 생각합니다. 일본만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된다. 대한민국 안에 일본 극우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강한 세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남한, 일본, 그리고 미국 쪽의 그러한 강경파가 바로 반공, 친미로 하나가 된다. 그때 일본 내, 특히 이거 본격화가 된 것은요, 1991년부터 일본 내에서 먼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사적인 논리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내 뉴라이트가 그것이 한국에 많이 더 건너왔어요. 그런데 한국 내에서 2002년 정도에 뉴라이트 연합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그것을 쭉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6년에 결단을 내립니다. 일본 극우가 모여서, 이거 책에 나와 있는데요. 2006년에 일본 극우 쪽에서 낸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파헤친다, 간파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본 극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쿠라 요시코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극우 사람들이 의논을 하면서 노무현 같은,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으니까 남한에서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남한에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노골적으로. 네. 왜 일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정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정권이 계속 나온다면 또 결국은 남북 병화 통일 쪽으로 간다. 그러면 중국하고 또 한반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일본은 고립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공력의 역사적인 공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당해야 될 것이고 일본 극우의 생명이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세력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지금 극힘. 네, 또 한 사람 말합니다. 한나라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남북 병화 통일을 말하고 있다. 똑같다. 노무현하고 목표는 똑같다. 근데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좌파였고 거기서 전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무현 쪽의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또 너무 전향된 사람들이니까 다시 좌파가 될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면 한국의 그런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의 내부까지 알 수가 있어가지고 전략을 세우기 쉽다. 그래서 뉴라이트하고 그리고 일본 극우가 하나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케이 라고 합니다. 이게 2006년이에요. 2006년. 물론 시간이 걸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그 다음 해 2007년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그 이제 선거가 시작하죠. 선거 캠페인. 그때는 종교계가 중심이 되지만 뉴라이트가 대거 이명박 정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때도 뉴라이트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대한교과서, 국정교과서, 그리고 거기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박근혜는 탄핵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한번 좌지우로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을 거쳐서 윤석열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엄청나게 집어넣었어요. 예, 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호석기 교수님이 이제 뉴라이트 척결, 매국사관 척결위원장이 된 것 같고, 지금 호석기 교수님의 얘기도 당연히 맞는 거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현재 특검이 있잖아요. 특검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특검이 있고 내란 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 둘 같이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서 뭐가 나오냐면 통일교가 나옵니다.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일본 구군은 그동안 반공을 외쳤죠. 반공을 외쳤는데 소련이 붕괴되네요. 방구 외칠 데가 없는 거죠. 조폭이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죠. 마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약이 없어진 거죠. 그럼 나머지 공산당은 중국을 가야 되는데 중국은 일본하고 결합이 안 돼요. 난징 하사 같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원한이 깊어요. 거기서 안 되니까 한국을 또 반공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분단되어 있으니까 한국이 자꾸 또 문재인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부터 친중 정책을 하네요. 반공국가를 잘못하면 남북이 통일될 것 같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통일하고 손잡게 됩니다. 통일교는 반공이 아니고 문선명이가 승공입니다. 반공은 공산당을 이데올로기,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건데 승공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자는 주의입니다. 더 강한 거죠. 전쟁주의자. 그러니까 통일교가 승공주의자가 반공주의했던 아베 신조랑 자민당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아베 신조가 왜 죽었습니까? 어머니가 통일교에서 돈 다 갖다 합치니까 일본 청년이 어머니 집안 망쳤다고 아버지를 쏴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통일교 세력이 일본에 구구랑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소련 붕괴 때문에, 소련 붕괴 전에는 우리 한국 때문에 잘 살았죠, 일본이. 구구 신념으로. 왜냐면 전쟁을 하니까. 근데 지금 그 잘 살 대안이 없어지니까 우리 한반도에 와서 또 하나의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내란에 동원돼서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만약에 그래서 뉴라이트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이미 20년부터 위험하게 생각했어요. 그 세력인데. 근데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더 이제 발호를 하는 거죠.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우리 한국이 필요 없었어요. 일본에서 놀아도 충분히 보니까. 일본에서 북한 건드리고 한국 건드리면 되니까 싸움을 시키면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그게 없으니까 한국을 겨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라이트 이거는 보통 사람은 뉴라이트가 좀 있으면 어때? 그것도 하나의 이념인데.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죠. 전혀 한일 역사에 사실 갖고 얘기하는 건 엉터리 역사를 가는 것 같고, 소련이나 미국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우리 한중일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자칫하면 이 뉴라이트를 호석 교수님이 이미 깨달았겠지만, 지금 놔두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세계 1등 민주주의인데 이게 존립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아침 잘해야 되는데, 특검도 이건 뉴라이트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이념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뉴라이트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15년 전에 한일 세리사협회 부회장으로 일본 도쿄에 갔었는데, 거기 일본의 세리사 회장이라더라고요. 임날본부가, 내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회장님, 임날본부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회장님이 여기서 지식인이니까. 그러니까. 임날본부는 원래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말로요. 한국이 아니고. 우리 구주, 쿠스,
구주놈들이요. 우리 본주가 일본이고 옛날에 그거 외놈이라 했대. 그 외놈들이 임나다. 근데 그건 나는 임나하고 있었죠. 원래 임나는 그 양자강에 있었는데 옮겼을 때 구주로 갔어요. 근데 지금도 가면 임나 사연이 거기 있어. 임나 사연. 구마모토 왼쪽 가면 크루스 밑에 가면 임나가 장했던 네 군데 큰 도시가 있어요. 그가 제2의 임나고 우리나라에는 임나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로 신라 백제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임나가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님 계시지만 일본 헌법은 673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 임나에는 500년도가 훨씬 이전일 거기 때문에 일본 열도를 국가가 형성 안 되는데 무슨 대한민국 삼국을 어떻게 식민지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일본 문화는 무슨 철기가 없어. 칼을 못 만들어서 옛날 기원 전후에는 500년까지는 기원 후 500년까지는 철이 안 나니까. 근데 철이는 한국을 어떻게 먹을 수가 없죠. 철이 있어야 뭐 칼을 만들든지 곡괭이를 만들죠. 아무것도 없는 몽둥이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을 하자 거죠.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임나얼분 가지고 왈가왈부 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교는 사실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 일본은 정한론자이기 때문에 구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핑계를 대고 좀 먹고 살락하니까 그건 용서할 수 있어. 적이니까. 상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건 너무 나쁜 짓이죠. 스스로 자기 자멸하는 거죠. 그래서 임나일본부를 분쇄하면 누라이트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저는 그런 논리를 펴고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는 앞에 말하셨는데 보통 임나일본부를 떠나서 누라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 대나소나 이승만 앞장서요. 이승만은 누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영훈은 그 사람은 이승만 학당 만들고 하고 또 이승만 키우는 리바스쿨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승만에 대한 거를 얘기하려면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이거 정치학적인 문제니까 난 정치학 박사님이시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보통 건국이라고 하죠. 이승만파에서는 48년 제헌절이 진짜 전국이다 하고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민주주의나 저 같은 사람들은 뭔 소리냐. 1919년 3.1운동을 이룬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건국 시도했는데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건국 전통성 논쟁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한마디로 전에 교수님한테 손병희 선생한테 편지를 쓴 1920년 9월 18일자 이승만 편지를 제가 4번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걸 하면서 제가 결론부터 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30년 정도를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가짜 대통령이고 이승만은 굳이 정리하면 48년 9월 1일 재헌헌법에 따른 재건 대통령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났을 때 재건 대통령일 뿐이지 임시정부랑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구 세력에서 누라이트에서도 앞에 거는 아무리 지가 주장해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이 나오니까 어떻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뒤에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그게 타당하다고 저도 많이 좀 자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도 봤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지금 여러 학자들이 일단 주장하는 것은 1919년 4월 12일에 그게 지금 한국의 헌법에도 나와 있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예, 그때는 대통령제가 아니었고 이승만이 중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이승만 세력이 자신들을 전담화시키려고 하면 그 이후 1919년 9월이나 또 11월 시점에서 이게 임시정부가 통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11월이었나요? 11월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통합되었을 때는 상해,
상해 임시정부하고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하고 또 불알이 노령 임시정부, 예, 예. 불알레보스톡입니다. 예, 예. 이 세 가지가 통합되어 가지고 통합된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이스망이 임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짜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 가짜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그 이 부분이 논쟁이라기보다 조금 그 이스만파가 좀 강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그렇다면 1919년 12월을 기점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통합된 임시정부니까 그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이스만의 전통성이 더 간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48년을 대통령을 하냐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왜 한국의 그 헌법은 그 전문에서 1919년 4월 11일을 그렇게 임시정부의 기원으로 말하느냐. 이게 다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만 초대 임시 대통령이라는 게 문제가 너무 많다. 그게 계속 연구를 하면 나타나니까 결국은 1948년 그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면 너무 안전해. 여러 면에서. 예, 너무 안전해가지고 그 앞에 연구를 할 사람들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이번에 내란도 있지만 내란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헌법 교육을 다시 했는데, 헌법 교육, 우리나라 헌법을 다시 공부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현대 우리 헌법은 그 사실 1919년 3월 1일 날 3.1 선언서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헌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이승만 당시 48년 7월 10일 날 이승만이가 국회의장 했을 때입니다. 네네네. 그때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헌법을 제정한다. 제가 헌법 그 관보를 읽어드릴게요. 이승만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30년 전에 1919년 9월 1일 됐는데, 3월 1일 됐는데 그걸 30년 만에 다시 제정해서 공포하고 관부에 기록하느라 하고, 전문은 뭐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하고, 단기 4291년 7월 10일 날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거를 발표하신 분이 이승만 국회의장의 당시. 근데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고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오히려 명예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정확히 지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역사 잘못된 역사학자들처럼 여기 관련된 헌법학자들 역시 많이 구구나 누라이트들에게 내류되어 있다기보다는 또 그 습관화되어 있죠. 주로 여기도 또 스카이가 또 나옵니다. 스카이. 예? 그 역사관이 그런 사람은 꼭 정치관도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를 한 저희들한테 역사의 관인데, 역사가 옳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치관도 옳습니다. 역사를 삐뚤는 사람 모든 인생관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얘기 나오면 역사관이 없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948년을 건국줄로 주장하는 자체가 이 헌법점만 중학생한테 가르쳐줘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예. 이게 그때도 단기를 쓰잖아요. 예. 단기 4.291년. 예. 그리고 건국이 어디신? 건국은 그때 당시 손배 선생이 3.1 선언서에 마지막 사인하면서 뭐라고 쓴지 아냐면, 조선건국 4252년이 있었어요. 1919년이. 손배 선생도 동학을 하신 분이고 역사를 하신 분은 아니지만
단군 기원에서 우리 조선이 건국된 지 4252년 만에 대한민국을 하겠느라 그렇죠. 했는데 뭐 그래 말들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1988년이었는데요. 그때 거의 모든 신문이 tan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서기도 썼지만 특히 양쪽으로 쓰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근데 요새 tan기가 사라졌죠. 예. 거의 저는 뭐 요새는 종이신문을 보지 않으니까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계 사라진 이유는 전에도 이제 제가 일본 역사, 한국 역사 같이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단군이 기원전 2333년을 부인하기 위해서 단군 역사를 부인하고 우리 역사에서 자기들이 거꾸로 기원전 6세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무싹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기록 500년을 불신합니다. 그 고구려 백제 신라는 기원 후 600년에 나타나고 자기들은 600년에 또 일본 국가 생기니까 자기가 기원전부터 따지면 더 위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로 정한 논자들의 역사 인식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역사학계가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사실 사기 싫습니다. 저는 사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허색의주스랑 이렇게 새삼스럽게 한다는 얘기가 진짜 창피하는 일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거기 1940년에서 건국 2600년 축제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원전 660년에 조대 천황 진무가 즉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일본이 계속 하나의 나라로서 주장을 합니다. 물론 기원전 660년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이거는 역사학계에서도 그렇게 오래전에 일본은 없었다. 그때는 원시시대였다.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1000년 정도는 일본은 그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일본의 역사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기원 500년대쯤부터는 일본은 이제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여러 일본 에도마프라든가 그렇게 정권은 바뀌었지만 하나의 나라로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2월 11일 이것을 건국 기념의 날이라고.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 2월 12일이 지금도 쉬는 날인데요. 진무라는 아까 이야기한 조대 천황이 바로 즉위했다라는 전설의 날이 2월 11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건국철이죠, 일본의 건국철로 그렇게 그냥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때 너무 대피원 전쟁 때 그것을 간조해가지고 좀 일본의 전쟁을 부추겼다라는 것으로 한때 66년까지는 건국의 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부활됐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본의 진보 세력도 지금 다 수용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나라는 하나다. 그런데 한국은 왜 정권에서 나라를 쪼개 놓으냐라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왜 48년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또 아주 오래전에부터 당근부터 시작된 하나의 나라가 인정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인데 이 부분만큼은 일본식으로 해도 좋은 거 아니냐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건국을 굳이 대통령을 얘기하고 건국을 얘기하려면 그 중심 인물은 손병희 선생이다 하고 대칭점에 이승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맞는데 왜 손병희를 얘기하냐면 손병희를 얘기하면 이승만 쪽에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진심. 근데 누굴 대칭점으로 갔냐?
김구를 대신을 갖는 거예요. 아, 네네. 김구를 사회주의자라 보고 손병희한테 사회주의는 뭐 볼 게 없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민족주의자고 민주주의라 그 뜻이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예? 이등박만하고도 딱 술 먹고 나는 한국의 건데 당신 뭐냐 이렇게 이럴 정도로 한국적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손병희에 댈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한 살 어린 김구는 아까 이데올기로 조직이 좋거든요. 중국에 공산당이 있으니까 중국에 있었던 김구는 공산화 됐을 것이다.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나는 자본주의다. 그래서 이러이러 대립시켜서 그동안 해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왜 김구는 손병희의 아주 아랫동생인데 걷다 대지 말고 손병희랑 대칭해라. 손병희는 당시에 1919년 대통령이고 당신은 국무총리 했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서로 격이 맞는 거지. 예?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동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제 혼자 떠들어봤자 또 동학 세력이 없잖아요. 기독교 세력이 밀려가지고 또 이승만 세력은 한국 기독교에 뿌리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까지 해서 그 세력 싸움에서 제가 말을 더 이상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역사를 밝혀야겠다 해서 역사를 거꾸로 가면 역사를 알면 저절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예? 그 역사를 공부하던 계기가 그전에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독을 품고 야 위라이트를 저거 부셔야겠다. 역사에 답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님 모시고 일본 백제 외오왕 제도와 일본의 국가 형성을 만든 백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끊임없이 강의하는 게 그게 4세기부터 6세기잖아요. 아까 교수님은 5세기 얘기했잖아요. 4세기, 5세기부터 200년간이 일본의 촉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고려 신라도 껴 있었지만 주류가 90%가 백제에 의해서 오늘날의 일본이 형성됐다. 그 이전의 역사는 없었던 거죠. 있었죠, 맞잖아요. 부족국가.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히 얘기함으로써 임나일분무서를 없애버리고 일본이 신화처럼 얘기하는 아까 기원전 국가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자동적으로 일본의 정한론자나 구구 세력들이 한국 가지고 놀 게 없어져요. 왜냐면 공산당 없어졌지. 뭐 한국 경제 발전됐지. 그래서 역사 이제 바로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바로잡으면 한중의 역사 포럼이 문화가 문화적으로 조정된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였다. 이것을 계속 이념화해 왔습니다. 이게 사실 에도 시대의 말기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네, 그게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본격화가 된 것이고요. 네, 그거는 역시 강한 나라, 전통성 있는 나라 만들기에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러나 거기에 문제는 왜곡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많은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오히려 한국의 역사는 상당히 외세한테 당한 약한 역사로 뭐라 할까 폄하시키고 있다. 왜곡시켰죠, 왜곡. 왜곡 폄하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랬죠. 왜곡하면서도 폄하하고 있다. 오히려 내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라고 만들고 싶은 게 보통인데 이상하게 일본의 그러한 식민지 시대 사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는지 일부러 위대한 위대했다라고 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올바른 역사를 축소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라이트 사관 애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은 개혁 때를 얘기하면서 일본은 성공한 나라, 한국의 조선은 실패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혀 역사인식이 없고, 근데 거기 원인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일본 탓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이 일본하고 다 동맹을 맺었거든요.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맺어가지고
한국하고 중국의 코트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일본한테 너 잘한다 잘한다 해서 네네. 인날 부모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통 누라이트 하면 우리가 보통 언표칭 누라이트 하면 친일파 하지만 그 안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친미파도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하와이에 이승만에게 세웠던 한인교회 중심으로 이번에도 이제 그 통일교 할 때 내란 세력에 보면 리박스쿨의 지원자가 미국의 유명한 독지가 여자 회장인데 하와이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아닙니까? 하와이 교회 출신입니다. 내가 옛날에 하와이 갔다가 다 체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누라이트인데 사실은 누라이트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을 부추긴 서양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동양의 아름다운 그 중국하고 한국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일본은 별로 없었어요. 먹을 게. 왜냐면 섬나라기 때문에. 근데 중국하고 한국은 대단히 먹을 게 문화적으로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역사를 따지면 서양보다 훨씬 수천 년이 앞선 거죠. 한국의 실크라든지 차이나 뭐 본 차이나 같은 것들 대단한 서양에서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실크가 우리 한국의 실크지 중국의 실크가 아닙니다. 그 실크가 우리 한국 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한반도를 발판으로 이게 일본의 생각이었지만 미국의 생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한국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도 먹고 네네. 그렇게 해서 네네. 최종 목표는 그 중국이다. 그렇죠. 예. 라는 게 이게 그 분신술기라고 똑같고 그런데 소양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해안 세력이 일본도 해안 세력이니까 하나가 되어서 한반도를 이제 희생시키면서도 결국은 중국까지 먹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해야만이 한일 관계에 갈등이 없어진다. 라고 해서 뉴라이트는 모두 일본이 말하는 게 옳다라는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1904년도에 이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있는데 그 비밀 조약이 한국은 일본이 먹는 걸 내가 양해하고 그 대신 필리핀은 너는 손 떼라 해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인데 그때 손병희 선생이 일본 도쿄에 있었어요. 아하. 도쿄에서 이제 비밀인데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먹게 되나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조선을 식민지 하려고 딱 그 눈치채고 그래서 그날 4년에 들어옵니다. 네네. 들어와서 이제 그 동학에 자기를 배반했던 뭐 일지 내고 뭐가 다 해산시키고 아예 천도교에서 이영구, 송병지 다 매국 노라 다 처단하잖아요. 그게 이제 뉴라이트들은 지금도 손병희를 자기 편 하고 싶어서 손병희가 일지들에 연관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뉴라이트의 또 이상한 그거예요. 손병희가 너무 애국적으로 부각되면 뉴라이트 쓸 곳이 없으니까 손병희 역시 뭐 일지들을 만든 사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죠. 손병희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까지 알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때는 일본하고 협력하는 척 했지만 그거는 정치가로서 정치적인 쇼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사물운동을 그때부터 일으켰잖아요. 그때부터 거의 25년 동안 얘기해서 사물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그 일본보다 우리가 개화가 늦었으면 25년을 노력해서 간신히 독립국을 만들었는데 그 독립국을 1919년이 아니고 48년 하는 거는 참 어처구니도 없고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가 있는 건 괜찮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쟁을 위해서 상대편은 사회주의고 나는 뭐 좌익이다 위다 이런 논리는 괜찮은데 그런 뭐 지금도 있잖아요. 미국 가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또 이승만이가 본인도 싫어하는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했는데 자꾸 48년에도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을 만들었다는 사람한테 자꾸 건국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건국은 아니죠. 손병희조차 3일 선언서에 사인한 민주대표 3.13의 대표자 역시 조선건국 4252년 했지 언제 대한민국 건국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그리고 48년은 재건정부고 정확히 헌법을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이거 논란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 헌법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승만 스스로 제정할 때 발표한 사람이 이승만 국회의장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뉴라이트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라고 일본 국유랑 모아서 돈도 받고 하는 건데 인정은 못하지만 놔두겠는데 이승만은 좀 팔아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승만 팔아먹을 때마다 손병희를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손병희야말로 진짜 미국 중국의 장제스나 순원을 했잖아요. 한국 위대한 영웅이라고. 인도 간디까지. 인도 간디가 손병희를 따라서 인도 독립에 앞장섰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손병희를 국부로 칭하지 못하면 완전 지들끼리 누라이트가 싹 감춰놓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손병희 선생이 지금 일어나서 내가 대통령이라 하지도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하도 못 참아서 진실을 얘기할 뿐이고. 어쩌나 그런 이기 때문에 뉴라이트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 논쟁을 벌이는 거는 그 결과적으로 자기들한테도 안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극우 뿌리들이 도와주고 하지만 일본 극우 뿌리에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지 소련 붕괴됐죠? 우리나라 민주화됐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기생하려면 아까 뭐 국힘 같은데 좀 기생해서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해서 얼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극우는 극힘도 그렇고요. 그리고 윤 아게인이라는 그쪽 윤석열 지지자를 사실 그쪽하고 손댔어요. 일본 극우는. 이거는 뭐 산케신문을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본 극우는 새로운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세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중도 보수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쯤부터 일본의 극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여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으로 일으켰잖아요. 먼저 1월 19일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 극우는 놀랐어요. 일본 극우는 극우라고 해도요. 논리로 하는 극우예요. 세계는 다 그렇잖아요. 세계에 예를 들면 그 독일을 위한 선택지라든가 그 있잖아요. 그러한 극우 전당, 극우라고 하는데 폭력을 쓰나요? 안 써요. 그런데 폭력을 쓴 그러한 윤석열 지지자 혹은 일부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일본 극우는 이거 안 되겠네 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게 1월이었습니다. 1월 말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그런 우파 쪽의 농객의 이름을 산케신문을 거론해요. 이러한 분들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다. 그 사람이 2월부터 한국에서 엄청나게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 이름을 여기서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다른 데서는 좀 말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너무 더 그러면 안 되니까 앞으로 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산케신문을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는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로 대한민국 건국 전통성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의 친필 편지 원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칼라로 뽑은 겁니다. 원본이 옛날 노란지에다 이승만에게 써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손병희 대통령한테 각하락하면서 이 쓴 날짜가 나옵니다. 민국 2년 9월 18일 아우 이승만 하와이에서 돼 있어요. 한자로. 그럼 여기 민국 2년이 나와요. 그 민국 이름이 1922년이니까 1919년 초대 대한민국이 생기고 2년째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승만 수 친필이 있는데 더 이상 건국절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승만 욕하는 거죠. 차라리 이승만 빼고 얘기하세요. 하고 싶으면. 이승만 빼고 그렇게. 이승만 스스로 민국 2년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스마일 2번 죽이면 안 되죠. 이스마일가 독재해가지고 결국 쓸쓸하게 죽었지만 더 쓸쓸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스마일 편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게 국법도예요. 여러 가지를 잠재울 수 있어요. 스스로 손병희한테 각하락하면서 민국 인연했는데 더 이상 48년이 건국절이 뭐니 시비하면 그 사람은 학자도 아니죠. 이거 국문대 해석 못하나. 네, 네. 이거 계속 많이 좀 홍보를 하셔야 돼요. 방송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교수님은 저보다 전파를 많이 타시니까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이승만이 바보냐? 그렇게 권력욕이 센 사람이 이럴 쓸 정도면 못해 된 거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누라이트는 칠리파락하고 하는데 보통 일본계 야쿠자 자금이나 자금 같은 게 연결됐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누라이트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더 이상 우리 현 윤석열 정부가 그걸 더 이상 안 도와줄 거다 하지만 그 일본 국군은 반공을 먹고 통일교는 승공을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기계 없으면 그 반대국부를 반드시 만들 거거든요. 이념적으로 우리 한국에다가. 그런 면에서 이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누라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 극우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는 소련의 붕괴로 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이라든가 승공 이것만으로는 앞으로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결국은 남한의 그런 세력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협중이에요. 중국이 대단히 위험한 세력이다 라는 것을 크게 말하면서 이게 미국도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 위협론이에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할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때 대만이 침공이 되면 일본도 위협이 되고 대만 가까이에는 일본이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요르도가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꾸 먼저 센카쿠요르도를 잡고 우회하면서 대만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센카쿠요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만 유사시에 침묵하고 이제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만이나 중국의 육군, 현재는 육산차위대죠. 이것을 상륙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마지막은 육군이 올라가 가지고 점령해야 되죠. 이게 못해 일본은. 미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상륙이 안 되죠. 예, 평화 헌법이 있는 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자위대는 멀리서 미사일만 그냥 쏴을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나 더 이상 못해. 미국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세우는 것은 한국군이죠. 네, 그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미국 쪽에서 대만 유사시에 필리핀 쪽에 협력을 요청했는데 필리핀은 싫어, no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고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키는 것이 더 급하고 필리핀은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한국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가 일어날 경우는 간대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요새도 거기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 현대화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냥 한국군을 그 대만 전쟁에 투입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뜻이. 예. 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에 대해서만 이게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움직인다. 이게 지금 실체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평택이라든가 군산에 있는 미군이 그 대만에 갔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택이나 군산에. 그러면 중국은 평택이나 군산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격하면 이거는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우리 남한에 대한 영토 침략으로 간주하여서 자동적으로 한국군이 대만 전쟁 혹은 중국에게 이게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예.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드린 대만 침공이 저도 우려돼서 요새 대만 역사를 고대 역사를 엄청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자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다음 달에 이제 교수님 모시고 대만에 학회에 가자는 것도 그겁니다. 대만은 원래 백제 땅이고 신라 땅이고 고려 땅이고 조선 땅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 대만에 도망갔던 장개석 총통이 모택동하고 내전에서 져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갔다. 그 장제스는 누구냐? 백제 장씨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1929년에 김구 선생한테 실토했어요. 중경에서, 충칭에서 같이 도망갔거든.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도망가 충칭에서 나는 사실 절강성 영파 출신이다. 백제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백제 장씨구만 했어. 거기가 백제이거든요. 절강서이가. 그러면 중국이 현재 시진핑이든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땅도 아니고 어쩌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기는 원래 한국 땅이고 한국 땅 이제는 외국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외국이 지금 오늘날 중국에 있는 외까지 가서 만든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끊임없이 생각하던 대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자기 외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도 한때 50년간 일본이 식민지하는 원인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대만에 있었던 자기네 역사를 싹 없었답니다. 일본에 50년 식민지하면서. 얼마나 없앴는지 저도 이제 남못지않은 암행어사 출신인데 몇 년을 채도 못 찾아. 예? 최근에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축구시가 후쿠오카잖아요. 네네. 네. 대만이 스쿠시. 원래 후쿠오카입니다. 일본 사람이 난을 좋아해요. 근데 미국 사람은 후쿠시라를 좋아해. 동양난. 근데 동양난의 시발점은 대만입니다. 대만에 축구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만에 하케이지 역사를 못 찾으니까 하케이지에서 나 찾았어요. 대만 보세란이 축구송이라고 그 소나무송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서기에 보면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그 숭신천왕 그 65년제 보면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 임나가 축자국이 대만이면 대만에서 2000년이 떨어지면 어디냐면요. 그 양자강 거기에 보면 옛날 지도 보면 임나가라이 나와요. 백제 신라 가라이. 근데 지금 후쿠오카에서 2000년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김해는 천리밖에 안 되고 저기 저 안동까지 와야 되거든요. 앞뒤가 안 맞거든 이게. 일본은 그것 때문에 임나일본도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역사 일을 한가운데 깰 수 있어요. 축자국이 대만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이건 이게 사례만 얘기한 거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어제 연구하다 보면 그거 연구했어요. 그 임나가라가 그래서 그 2000이 딱 재보니까 정확히 1600년 아니면 2100년입니다. 거기가 양자강 하구가 대만서 배 타고 그 복권성까지 오면 천리 거기서 절강성에서 들어가면 또 천리
딱 그랬습니다. 중문 6시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중문 6시 나오는데 다행히 일본 서기에도 이게 나와요. 네. 나오는데 일본은 연대는 조작해도 그런 사실은 대충 맞는 게 많아요. 또 앞뒤 맞춰보면. 그래서 일본 서기에도 나와요. 축자국이 임나국은 축자국에서 2002. 근데 축자국을 요새 일본 애들은 축자를 후쿠오카라 하거든요. 네. 후쿠오카 2002 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저 안동 뭐 충청부터 저 단양까지 와야 돼. 그럼 거기까지 임내일부를 해야 돼. 그건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너무 거짓말해도.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제 가서 한번 이거 강의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발표를 해보려고 그래요. 전쟁이 아니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면 우리나라도 위험하니까. 그래도 왜 이 서양 놈들이 옛날에 그 청나라 한국 먹어도 전체 일본도 먹고 뭐 쭉 먹어놓고서 이제 또 뭐가 부족해서 또 건드냐 그죠? 또 건드냐.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정한론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정한론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동학이라는 게 신학문이 1860년에 탄생했는데, 실패했고, 청일전쟁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조선에서 세국정책이 들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그보다 8년 늦게 했는데도 메이지는 성공했어요. 그 8년 차이가 한국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뒤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러니가 한일 관계는 있지만 결국은 그렇고 한국에 동학이 있는데 그 동학이 우리나라 현재 실종됐어요. 그 동학을 신봉하고 동학을 지휘했던 손배유 선생이 없어지니까 동학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현대사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크쇼를 마치겠는데 교수님 오늘 제가 질문사항이 좀 부족하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허석열 교수를 통해서 뉴라이트 이거를 많이 좀 척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윤석열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정부 안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좀 척결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포진 뉴라이트 세력은 그대로입니다. 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천상이 안 되면요, 이게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뉴라이트 쪽에 유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강경 보수 세력이면 그냥 다 그만둬라 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는데, 민주 세력은 그것을 너무 약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임기를 보장해주고 기본적으로 이게 더 좋은지 나쁜지 좀 약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의 사상, 머리 속에 뉴라이트라는 것이 거기서 척결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영상 활동이라든가 기타 많은 대중 활동을 통해서 뉴라이트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손 박사님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허석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가 역사가 잘못된 한중일 관계 임나일본무소를 정확히 밝히면 뉴라이트는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제야에서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바른 역사 정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고요. 바른 역사 정립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만의만 알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개방된 민주국가잖아요. 알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안 나서니까 제가 나서는 거고요. 저도 이제 더 이상 힘도 없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한국은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국민주권주의는 낱말조차를 얘기할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국채를 보면 국가주권주의 아니냐. 네? 자민당 독재, 국가주권주의. 국가주권이 있고 우리 국민주권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개념이 틀려서로 클래스가 틀려요. 우리가 한 1세기는 빠르지 않냐 그거죠. 저는 3.1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걔들은 전쟁할 때 우리는 개혁의 정신개혁을 한 게 3.1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주창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권주의를 지명하는데 일본은 국가주권주의를 지향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 낡은 엉터리 역사와 또 현재는 더 중국의 홍위병식의 동북공정으로 우리 한반도 역사를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뉴라이트를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아는 그 외국의 학자들이 칭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나라가 정체가 대한민국이래요. 진짜 학자들이요. 왜냐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저를 뽑아야 되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세계 역사에서. 아직도 그런 이 개화된 나라에서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도 원치 않는 가짜 이승만 대통령을 내세워가지고 48년 건국절이니 국부론이니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조선 건국 5천년은 부활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뉴라이트 사관, 매국사관 사람들은 이참에 정신 차려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뭐 건국 대통령 또는 국부론을 벌인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이고 군용 낭비이고 그 사람 당신들한테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호석규 교수님을 모시고 대선 전에 그 뉴라이트 척결 운동도 하셔가지고 표에 많은 기여가 됐을 거다 합니다. 저도 그래서 박수도 치고 했는데 그거를 멈추지 마시고 반짝 시위에 그치지 마시고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약할 때 내란할 때 잡아서 근본적으로 그걸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거를 아름다운 한중의 역사 문화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터닝포인트 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를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중의 역사 문화 포럼 TV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석규